절도죄 실행사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 절도죄는 타인의 점을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할 때 실행착수가 인정됩니다. 이걸 밀접행위절 또는 물색행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취와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훔칠 물건을 찾는 행위를 시작했을 때 이때 실행착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요구 봅시다. 빨래 넣는 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11시 20분경 금품을 절취하기 의도로 을레집에 침입해서 계단을 통해 그 집 3층으로 올라갔다가 마침 2층에서 3층 옥상에 빨래를 널기 위해서 올라가던 을레를 만나자 사람을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을레에게 병이란 사람이 사느냐고 물어 을레가 없다고 대답하자 알았다며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을레가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 집 2층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는데 을레가 예상보다 빨리 옥상에 빨래를 널고 2층으로 내려와 방으로 통하는 부엌 앞에 이르자 감히 이에 놀라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에서 뛰어나와 달아났다. 자, 물건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자, 이때 취득 못했으니까 실행착수가 인정되면 절도 미수가 될 것이고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 예비가 됩니다만 절도는 예비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실행착수가 있다면 처벌되는 것이고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첫째 주문은 11시 2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자,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주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주간에 이루어진 절도죄는 언제 실행착수가 인정되느냐? 물색행위나 밀접행위를 했을 때인데, 자, 요 사건의 경우는 갑이 원래 방 안까지는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즉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즉 물색행위를 개시하지는 못했다고 판례가 인정했어요. 따라서 실행착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절도 예비가 되고, 그러나 절도 예비는 처벌균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도 주거 침입죄는 인정했지만 절도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딱 한 음절로 바꾸면 절도가 가능합니다. 한 음절만 더 추가하면 돼요. 11시 20분을 밤 11시 20분 이렇게 바꿔버리면 가보기는 절도 미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밤이라면 야간인데,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주거 침입 시에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색행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밤이라면 주거 침입을 하면은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야간으로 바꿔버리면 주거 침입을 했고, 즉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실행착수 나갔고, 그런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판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나왔다가 무조건 주거 침입 이러면 안 되고 밤인지 낮인지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빨래 거들어간 틈의 사건을 봅시다. 감주관의 구리시 수택동 다세대 주택 2층에는 을레의 집에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 을레가 빨래를 거들어 옥상으로 올라간 사이에 열려있는 그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절도죄 실행착수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야간이라면은 인정되죠. 왜 그렇죠? 주거 침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긴 주간이라고 되죠. 그래서 주간이라면 주거 침입만 가지고는 절도죄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물색 행위까지 해야만 실행착수가 인정되는데, 자, 주간이고, 자, 갑이 물색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봐야 되죠. 어떤 행위입니까? 여기저기를 둘러봤다고 나와 있는데, 이 둘러보는 게 뭡니까? 지금 왜 둘러보는 겁니까? 지금 집 구경하러 온 겁니까? 아니죠. 훔치러 온 것이고, 훔칠 물건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물색행위입니다. 그래서 물색행위 함으로써 절도죄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절도 미수 단계입니다. 절도 미수. 자,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 을레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을레를 밀어 1층 난간을 떨어뜨리고, 자, 이건 절도 미수범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이니까 준강도가 되고, 자, 절도는 미수의 그저기 때문에 준강도 미수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준강도 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을레가 일어나 갑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을레 얼굴을 때려 을레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자, 준강도 미수범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겁니다.
자, 준강도도 모든 점에서 강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강도범위 고의로 상해를 가했으니까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배의 죄책은 강도 상해죄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이 강도 상해죄의 경우에 이 주거 침입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래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죄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면 주거 침입죄는 거기에 흡수된다.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별죄가 되고 그래서 주거 침입죄와 강도 상해죄 경합범위 된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판례 사안상으로는 주거 침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흡수관계로 본 것인지 그것도 분명치 않고 또 아예 검사가 기소조차 안 한 것인지 그것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절도 미수범이 준강도 미수로 발전했고 준강도 미수범이 고의로 상해를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강도 상해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도 강도 상해죄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절도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적 행위를 한 다음에 점유를 취득해둘 때 절도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절도 기수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통조판례는 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었을 때, 취득을 해둘 때 이때 기수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취득 시점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언제 지배하에 둔 것인지 그 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일단 가볍고 부피가 작은 물건일 때는 언제 기수가 되냐. 일단은 손에 집어 들었을 때 또는 주머니에 넣었을 때 또는 가방에 넣었을 때 요때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이 쉬운 물건은 반드시 피해자의 집을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피해자의 안방에 있을지라도 그걸 집어들었다면 또 주머니에 넣었다면 가방에 넣었다면 거기서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형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피아노처럼 부피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은 이건 집어들었다고 해도 기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외 나오는 것처럼 양곡 가마니를 운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트럭에 실었을 때 요 정도의 기소가 된다고 보자는 겁니다. 물론 받은지 또 자동차에 실어야 기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옮기기만 해도 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럭에 실어야만 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무거운 물건도 부피라든가 무게 정도에 따라서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탁상시계 사건 봅시다. 가물의 집에 들어가 라디오와 탁상시계를 가지고 나오다가 소유자의 도둑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당황하여 탁상시계는 그 집 방문 밖에 떨어뜨리고 라디오는 방에 던진 채 달아났다. 하나도 못 가지고 왔다. 자, 그럼 절도 미수입니까? 아니죠. 자, 이 탁상시계와 라디오는 운반이 쉬운 물건이죠. 그럼 언제 기소가 된다고요? 손에 집어들면, 가방에 넣으면 즉시 거기서 기소가 됩니다. 자, 첫째로 보시면 갑은 을의 집에 들어가 라디오와 탁상시계를 가지고 여기서 기소입니다. 자, 기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범죄의 완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완성됐고, 따라서 완성 이후에 벌어진 사정은 이 완성된 범죄를 다시 미완성으로, 즉 미수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거기서 기소해요.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고 집어들면 거기서 기소가 되고 따라서 나중에 돌려주고 왔을지라도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그레이스 승합차 사건 봅시다. 가면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그레이스 승합차를 졸주할 생각으로 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내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위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m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 자, 이 승합차를 취득했다면 기수고 취득하지 못했다면 미수인데 취득한 겁니까? 취득하지 못한 겁니까? 자, 그럼 다른 각도로. 자, 그리고 그레이스 승합차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승합차. 운반이 쉬워요? 쉽지 않죠. 운반이 어렵죠. 그러면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이고, 이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이라면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되는데, 10m 굴러간 거 가지고 피해자 지배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절도 미수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동을 걸었고, 시동 걸고 10m 가다가 체포됐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동이 걸린 자동차는 운반이 너무 편리한 물건이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때는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도 기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동 거는 걸로 바꿔버리면 기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나라 판례에는 명시된 경우가 없지만 일본 판례하고 미국 판례의 경우는 있습니다. 시동 걸다가 즉시 체포됐어요. 시동 걸고 체포됐습니다. 1m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나라 판례들은 전부 절도 기수로 인정했어요. 시동만 걸면 즉시 기수가 되고, 시동만 걸면 이 물건은 이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피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자도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하고 또 불법 영대 의사도 필요합니다. 또 죄수, 점유침해소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뭐 총론 시간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또 불가분적 사후행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총론에서 그 주의소론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반복되는 거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간 주거식 절도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죽어 간소하는 저택, 건조물의 선박 또는 전면의 방식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야간 주거침 절도죄입니다. 자, 단순 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데, 자, 왜 중하게 처벌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본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고 또 주거침과 절도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보다는 대개 야간이 더 위험하죠. 또 그다음에 주거치니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그러한 구성 요건을 보는 것이 우리 다도르테는데, 이것을 결합범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란 제한, 거기다가 주거침입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범죄라는 거죠. 본죄 행위사고는 야간인데,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자, 야간은 해 진 후 해 뜨기 전을 말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천문학적 해석설이라고 말하고 우리 통설과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본죄가 이제 해석상 이제 문제를 좀 이야기합니다. 자, 조문을 좀 보세요. 330조. 자, 야간에, 자, 야간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 간소하는 저택, 건조물의 선박 또는 전면 방식에 침입하여, 자, 침입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침입.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자, 절취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야간은 침입과 절취 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수식합니까? 어떤 것을 수식합니까? 만약에 야간에 침입만 수식한다면, 주거 침입만 야간에 이루어진다면 절취는 주간에 이루어져도 본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야간이 절취만 수식한다면 주거 침입은 주간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절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역시도 본죄는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될 때가 있어요. 자, 봅시다. 첫째. 본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취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므로 절취 행위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걸 절취 행위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취 행위만 야간이면은 그 주거침은 뭐 주간이든 뭐 야간이든 불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낮에 침입했다가 밤에 훔쳐도 본죄가 되고, 밤에 침입했다가 밤에 훔쳐도 본죄가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주거 침입 또는 절취 행위설이 있는데, 또는입니다. 또는이니까 뭡니까? 그 주거 침입. 그걸 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죠. 침입이 이제
야간이고, 그 다음에 절취도 야간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침입은 이제 주간인데, 절취는 야간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침입은 야간인데, 절취는 주간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째, 절취 행위시설은 어떤 경우에 본죄가 된다는 겁니까? 절취만 야간이면 되니까, 그렇죠? 절취만 야간이면 되니까, 요 경우에 한해서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된다. 요게, 처음에 나왔던 그 절취 행위시설이죠.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거침입 또는 절취 행위시설입니다. 자, 이 견해는 주거침입과 절취 양자 모두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야간에 이루어지면은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둘 다 첫 번째이고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세 번째,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된다. 요게 이제 우리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견해. 주거침입 및 절취 행위 시설 뭡니까? 요 첫 번째 경우만이죠. 첫 번째 경우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된다. 요게 그 세 번째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견해 주의하세요. 주거침입 및 절취 행위시설인데, 그럼 주거침입도 야간이고 절도 야간인데, 그럼 첫 번째 경우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인정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 견해인 절취 행위시설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학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주간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겠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니까 훔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거 침입자는 계속범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 침입했다가 해가 딱 지니까 야간이 됐어요. 그 야간에도 주거 침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주거 침입한 거죠. 그렇죠? 주간에 들어갔다가 숨어 있다가 야간까지 숨어 있다는 소리는 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주거 침입은 계속범이기 때문이죠. 그럼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렇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견해하고 첫 번째 견해는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어쨌건 뭐 다솔이 있으니까 이 다솔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수시기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단순절도죄 착수시기는 물색행위시였죠. 물색행위시였고 밀접행위시였습니다. 그러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입니다. 자, 물색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밀접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침입을 개시하면 본죄 시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도죄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입니다. 죄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는 무조건 물색행위시야. 이거 아닙니다.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죄의 경우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물색행위나 밀접행위시가 아니라 주거침입시의 시행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주거침입시다. 결국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하고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거침입죄를 공부하면서 언제 실행착수가 인정된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집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 집 문을 열어야겠죠. 자, 문고리에 손을 대고 당길 때, 요때입니까? 아니면 문을 열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입니까? 언제라 그랬죠? 당길 때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인데 이 주거침입이라는 소리는 주거침입을 개시했단 말이고 주거침입을 개시했단 말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나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문고리를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그때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봅시다. 다세대 주택 사건입니다. 감사원에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에 102호,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302호의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이게 다 어디 간 거예요, 전부? 그렇죠? 범행에 실패했다. 자, 이 사람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건데, 자, 물건을 훔치지 못했어요. 이때 실행이 착수가 인정되면 야간 주거 실조도 미수가 되는 건데, 자, 착수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된다는 거죠. 출리문의 의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었고, 요때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거진 절도죄가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개의 죄가 됩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뭡니까? 전부 점유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집들이죠. 이때는 6개의 야간 주거시설 절도의 미수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로 하나의 죄가 사실 아니에요. 6개의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봅시다. 피온이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는 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자, 가스 배관에 발을 딛고 손을 잡고 있는 상태. 자, 이때 주거침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예비가 됩니까? 예비 처벌정이 없죠. 그거 처벌할 수 없어요. 주거침입도 착수가 안 되니까 주거침입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도 안 되고 절도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법상으로는. 자, 요 사안도 술죄가 높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에서 야간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 베란다의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자, 베란다 샷시를 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열지는 못했어요. 열려고 시도만 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아까 문을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주의하시고. 이제 본적 기소 시기는 단순 절도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시에 기소가 됩니다. 자, 밑에 세로나 카페 사건 봅시다. 야간에 우리 경우에는 세로나 카페에 아무도 없는 4시에 들어가 장직장 안에 들어있던 을의 정기 적금 통장을 꺼내어 들고 나오던 중 주인들에게 발각되어 돌려주었다. 돌려주는데 뭐 죄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절도가 되는 걸 봅시다. 자, 야간이고 또 카페 4시니까 주거겠죠. 그래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려고 한 사람이고, 그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사건입니다. 자, 언제 기소됩니까? 취득 시에 기소가 됩니다. 그럼 언제쯤일까요? 자, 정기 적금 통장을 꺼내어 들고 거기서 기소죠. 왜? 이 정기적금 통장은 운반이 쉬운 물건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지배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실에 있었을 자도 꺼내어 드는 순간 거기서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기소는 범죄 완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완성된 이후에 돌려줬을 자도 이것이 미수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야간 주거 침입도 기소가 된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착수 시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절도죄를 봅시다. 자, 또 무엇이 특수한가를 봐야 되는데, 특수절도죄는 3가지 범죄가 들어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고요. 두 번째가 흉기 휴대 절도고, 세 번째가 합동 절도입니다. 그래서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플러스 손괴죄입니다. 그래서 손괴, 그 손괴가 더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흉기 휴대 절도, 이건 주관이든 야관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관이든 야관이든 상관없고, 하여튼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합동범이죠. 합동절도, 특수절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행 착수식입니다. 자,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그 특수절도죄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물색 행위 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주거 침입 시 아닙니다. 손괴 시입니다. 손괴 시. 그래서 손괴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기수는, 시기는 똑같아요. 취득 시에,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함정성이 있는 부분을 있는데, 그 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야간이었어요.
그 야간에 갑은 을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훔칠 물건을 이제 물색을 했습니다. 근데 훔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에 이제 그 욕실의 거울을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자, 손괴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갑의 죄는 뭡니까? 일단 취득을 못했으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인데, 자, 손괴를 했으니까, 특수 절도 미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다가 손괴죄가 더해진 게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란 특수 절도인데 왜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산이 특수 절도 미수가 안 될까요? 자, 여기서는 손괴의 의미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손괴 후, 자,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서 손괴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주거 침입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의 수단으로서 손괴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실행차수가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선 이 거울을 깬 것은 그냥 거울을 손괴한 것은 주거 침입의 수단은 아니었죠. 또는 뭡니까? 이거는 별개의 손괴죄가 되는 거지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절도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갑의 죄책은 뭐가 되나요? 손괴 빼면 야간 주거 침입절도 미수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손괴죄.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거지 특수절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손괴죄 착수가 인정되는데 이 손괴는 주거 침입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이외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자, 흉기 휴대 절도. 자, 휴대를 봅시다. 휴대. 휴대는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휴대의 의미를 특수폭행죄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폭행죄에서는 휴대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휴대는 소지인데, 근데 다조판에는 이용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했죠. 특수폭행죄의 휴대 속에는 소지와 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수절도죄, 흉기 휴대 절도의 휴대 속에는 소지는 포함되지만 이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똑같이 휴대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흉기를 이용하고 절취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강도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흉기를 소지는 해야 되지만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흉기를 이용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폭행죄의 휴대 속에는 이용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특수절도죄, 흉기 휴대 절도의 휴대 속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해버리면 폭행 또는 협박이 됨으로써 특수강도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죄에서 문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진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합동범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총론제 우리가 공동정보편에서 합동범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다. 자, 합동에 대해서 우리 통조판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현장설이 통조판의 판례 입장이었죠. 현장설 별거 아닙니다. 현장 집합입니다. 현장 집합. 그래서 공동정범은 가담자 전원이 현장에 집합할 필요가 없지만 합동범은 현장에 모두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집합해서니까 더 위험하죠. 그 위험성 때문에 가중 처벌되는 것이 바로 합동범 특수절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보겠습니다.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사용절도. 그래서 권리자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이용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의 사용절도를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 중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절도만을 또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서 보충 관계에 있는 범죄가 됩니다.
자, 이 자동차 불법 사용자 보호법익이 사용권이냐, 소유권이냐. 자, 요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은 사례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은 그 자동차를 을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을의 집 앞에 그 자동차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이 자동차가 급히 필요했고, 그래서 갑은 이제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비 열쇠로 그냥 을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한 시간쯤 이용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갑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 보호법익을 사용자의 사용권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일자도 사용자의 사용권을 침해했으니까 본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권설에 따르면 갑에게는 이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갑의 소유권이 보호법이고, 근데 갑은 보호법익의 주체죠. 보호법익의 주체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소유권으로 본다면 이때는 불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죄가 되지 않아요. 자, 무슨 죄가 되냐? 우리 형법상으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이 자동차는 자기 소유물이지만, 자, 갑의 입장에서 자기 소유물이지만, 을의 권리와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물이죠. 따로 이와 같이 타인의 점유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물을 동의도 없이 가져버리면, 취급해버리면, 우리 형법상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소유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본죄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사용권설에 따르면 갑에게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소유권설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죄책이 달라진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죄의 객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 이장치 자전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겁니다. 도대체 권리자가 누구예요? 권리자가 누굽니까? 만약에 본죄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해석한다면 이때 권리자는 소유자가 되겠죠. 반대로 사용권으로 해석한다면 여기서 권리자는 사용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소유권으로 해석했고, 그러면 여기서 권리자는 소유자를 말하고, 자, 그러나, 이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도 권리자에 들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도 이 권리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유자가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도 포함된다는 견해, 이것이 다돌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동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됩니까? 아니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이 됩니까? 자, 동의 없이 사용해야만 불법 사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사용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동의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양해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동의의 의미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래서 권리자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동의는 양해다. 자,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일시 사용, 일시 사용.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외버스를 통해서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버스는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 놓치게 되면 그날은 뭐 지각하는 날이 되게 되겠죠. 어느 날 갑이 이제 그날 이제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늦잠을 잤습니다. 내가 한번 허겁지겁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왔는데 그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라는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문을 막 두드렸더니 버스가 기사가 차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타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탈락을 했더니 보니까 버스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또 지갑도 안 갖고 와서 돈은 또 한 푼 없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 나와가지고 난처하죠. 그래서 갑이 죄송하지만 제가 지갑을 빼놓고 하는데 좀 나중에 좀 드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문이 탁 닫히더니 버스가 붕 출발하는 겁니다. 갑은 버스를 놓치면 그날 지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갑은 이제 잘못하면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갑은 이제 몸을 날려가지고 그 버스 뒤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바에다가 발을 올리고 버스 뒤에 하여튼 뭔가 잡을 게 있겠죠. 붙들고 하여튼 무사히 출근했다는 겁니다. 자, 이 버스라는 자동차에 권리자의 동의도 없이 자동차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법 사용죄 성립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분명히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왜 불법 사용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사용절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용절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절도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불법 사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용절도가 뭡니까? 사용절도의 본질은 어디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불법 영도 의사의 내용으로서, 자, 소극적 요소가 있었고, 적극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소극적 요소는 배제 의사였죠. 그럼 이 배제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속적이 못하고, 일시적일 때, 이게 뭡니까? 일시적인 배제 의사가 인정될 때, 요게 사용절도가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사용절도라고 해서는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이나마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은 자동차 뒤에 매달려 가긴 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 또는 사용자인 을의 점유를 배제하지는 못했죠. 뒤에 매달렸다고 해서 운전자의 점유가 배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뭡니까? 이건 사용절도가 아니에요. 왜? 사용절도는 권리자의 지배를 지속적으로는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일시적으로는 배제해야 되는 게 사용절도입니다. 이사는 일시적인 배제조차 없잖아요. 그럼 사용절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용절도가 될 수 없고 사용절도가 아니니까 불법 사용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일시 사용의 의의를 잘 보세요.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그렇죠? 따라서 오늘 일시적 배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 배제조차 없기 때문에, 불법 사용죄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예도 생각해 봅시다. 자, 무더운 여름철, 갑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탈진 상태였어요, 거의. 그래서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좀 이제 쉬고, 또 시원한 것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가면 또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길거리에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보니까 키도 꽂혀 있고, 문도 열려 있는 겁니다. 시동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에어컨에 아주 시원한 냉기가 그냥 확 그냥 그 갑의 얼굴로 이제 덮쳐오는 겁니다. 잘 됐다. 여기 뒷좌석에 가서 좀 쉬다 가자. 그래서 이제 가면 벤츠도 타보고, 거기서 이제 한 3주 동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제 그 기력도 회복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용자 불법 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분명히 벤츠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이용했죠. 그렇죠? 분명히 일시적으로 이용했어요. 또 운전자가 없는데 혼자 탔다.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법 사용죄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개념을 읽다가 말았는데 일시사용의 의의를 다시 보세요. 일시사용이란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또 자동차 등을 그 본래 용도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사용입니다.
자, 근데 갑이 그 벤츠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무슨 뭐 카페처럼 사용했죠. 쉬는 공간으로 사용했죠. 자, 여기서 장소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 장소의 이동이 있어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장소의 이동이 없었으니까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시 사용이 아니죠. 그러면 불법 사용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점유를 일시적이나마 배제해야 된다는 거,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사용이 불법해야 됩니다. 사용이 불법해야 돼요. 그럼 불법하다는 거 도대체 무엇이 불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회사에 갑이라는 이제 사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저 긴장하고 자네한테 갔더니 사장이 아주 긴장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자네한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겠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서류 봉투 하나 딱 주면서 이 봉투를 뭐 대전에 있는 누구한테 좀 갖다 주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건 회사에 운명이 걸린 일이네. 자네가 이거 꼭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받았다는 수령증까지 꼭 받아서 나한테 갖다 주기 바라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사장이 또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내 승용차 타고 가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에쿠스 승용차를 딱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쿠스를 몰고 이제 대전을 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대전에 갔어요. 또 대전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류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령증 받았습니다. 너무 싱거웠어요. 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뭐 너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또 사장은 이제 그날 중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뭐 점심 때고 뭐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갑은 잘 됐다. 요 차 타고 에쿠스 탔겠다. 한번 좀 폼 좀 잡으러 고향 좀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고향이 뭐 대구였다 해봅시다. 대구. 그래서 대전에서 대구까지 에쿠스 승용차 타고 갔다가 친구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사장의 승용차를 이용했는데 이때 사장은 동의한 거죠. 그렇죠? 내 차 타고 갔다 오게.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겁니다. 동의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타고 가는 것은 불법하지 않고 적법합니다. 근데 사장은 대전까지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대전을 지나서 대구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구까지 가는 부분은 사장의 동의가 없었죠. 이건 불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용의 개시는 적법한데 사용의 계속이 불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 사용죄에서 뭐 하던 사용을 불법해야 되는데 이 불법의 의미가 사용의 개시의 불법을 말합니까? 아니면 사용의 계속의 불법을 말합니까? 자, 우리 통설은 개시의 불법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의 불법이 아니라 개시의 불법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시가 불법해야만 불법 사용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사용의 개시는 동의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적법하죠. 따라서 불법하지 않고, 따라서 불법 사용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형법의 보충성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적법하게 사용을 개시하다가 나중에 불법하게 이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원으로서의 의무의 위반을 회사 내부의 어떤 징계 절차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 사용죄로 규정해서 형벌을 투입하는 것을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불법 사용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통설은 이 사용의 불법을 개시의 불법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가 적법했다면 사용의 계속은 불법할지라도 이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 등의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액센트 사건을 보겠습니다. 가면 자기 삼촌의 경우에는 한일 카센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네 친구 을과 밤늦도록 함께 놀다가 자, 갑가을은 19살입니다.
9살이고, 그 동네 친구 어른,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갑은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놀다가 카센터에 가보니 삼촌은 보이지 않고 삼촌의 친구인 병이 그의 소인 엑센터 승용차를 밖에 세워놓고 카센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은 갑은 면허가 없는데, 자, 면허가 없으니까 더 운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주는 어떤 편리함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오전에 강의가 끝났다. 이제 갑자기 해방감이 확 느끼겠죠. 그렇죠? 갑자기 방학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이때 이제 승용차가 있는 분은, 야, 우리 바닷바람 쐬러 갈까? 그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가면 안 됩니다. 나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승용차가 없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가기가 좀 힘들죠. 터미널 가서 줄 서서 표 끊어가지고, 거기서 벌써 김 팍 다 돼버리는 겁니다. 피곤하고. 그러나 승용차 있는 분들은 쫙 가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멋진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근데 갑은 아마 그런 걸 희망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타보고,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돌려주라고 하자, 운이 좋다고 해요. 병의 잠바 주머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올라하니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돌아다니다가, 불신검문에 걸려 체포되었다. 왜 체포됐을까요? 자, 삼촌 친구가 딱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당연히 도난 신고를 했겠죠. 그 차는 수배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걸로 타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려가지고 체포가 됐고, 검사는 각과를 특수절도죄로 기소했어요. 왜 특수부터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죠? 특수. 그렇죠? 왜 특수합니까 이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승용차를 절취했다는 겁니다. 합동범. 그래서 특수절도로 기소한 겁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도 절도죄고,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데, 자,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첫째, 이 승용차에 대한 삼촌 친구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배제할 의사가 있었나요? 하루만 타고 다니다가 돌려주자. 뭡니까? 일시적인 배제 의사는 있었지만 지속적 배제 의사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이용 의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의사는 뭡니까? 이용 의사는 존재하지만 배제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없으니까 그 특수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이 사안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뭡니까? 사용절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 의사는 있지만 배제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절도고, 사용절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죠. 그래서 대법원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가능하지만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례는 1995년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신설된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제 가능성,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착수시기, 기소시기 문제는 아직 다수설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라 있다는 정도로 읽어두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데서 만약 문제가 나면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번째는 이제 절도죄와 달리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야만 됩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면 지금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 이것도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절도를 마쳤는데, 절도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실행의 착수식입니다. 실행 착수식. 자, 정리해볼까요? 자, 단순 절도죄는 언제 착수가 인정됩니까? 물색행위 또는 밀접행위입니다. 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주거침입입니다. 또 특수절도가 있었는데, 특수절도 가운데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손괴입니다. 그러면 흉기, 휴대나 합동절도도 특수절도인데 그 죄들은 언제 착수가 인정될까요? 자,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도 명확한 게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간일 때는 단순절도와 동일하게 물색행위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근데 야간일 때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일하게 주거침입 시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도를 마쳤고 강도의 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도죄는 절도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강도죄, 절도죄와의 구별,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공갈죄와의 구별,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우선 강도죄하고 공갈죄는 객체가 동일합니다.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또 수단도 같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즉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는 안 돼요. 그러나 공갈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즉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였다면 이건 공갈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완전히 억압할 정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면 이건 강도죄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강도죄는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뺏어가는 탈주죄입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하자인은, 공포심이라는 하자인은 의사에 의한 처분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뺏어가는 편취죄입니다. 물론 이걸 갈취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넓게는 이것도 편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갈죄가 성립하기 전 반드시 상대방의 처분 행위라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강도죄는 이건 편취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공갈죄는 친족상들에 적용됩니다만 강도죄는 친족상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도죄를 봅시다. 폭행 또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폭행과 협박이 수단이고 또 재산을 탈취하는 거니까 이 강도죄는 폭행죄와 협박죄와 그다음에 이제 절도죄의 결합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태범에 또 해당합니다. 이 강도죄 객체는 모든 재단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인데, 자, 소유도 타인이라야 되고 점유도 타인이라야 됩니다. 이건 절도와 같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라 되고 일방에 대해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다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재물을 객체로 할 때 이 재물의 의미는 절도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재물이 될 수 없고 재물로서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부동산에 대한 강도죄는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동산은 재물로서는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서는 강도죄의 객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강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되는데 재물로서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서 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판례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봅시다.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자,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야, 요 개념만 놓고 본다면 이 폭행의 개념이 어떤 개념 같습니까? 최광입니까? 광입니까? 협입니까? 최협입니까? 광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대상으로 말하면 이 강도죄 폭행은 광이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작용하는 간접 폭행도 강도죄 폭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접 폭행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의리한 사람이 있고, 자, 갑이 있는데, 자, 을은 개를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근데 갑은 을 본 앞에서 이 개를 때려 죽였어요. 이거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한 거지만 그 옆에 있는 을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겠죠. 이것도 뭡니까? 폭행입니다. 폭행. 그래서 간접 폭행이죠. 그래서 을의 재물을 뺏었다면 갑에게는 강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 폭행도 포함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치기의 경우를 조심하세요. 날치기. 자, 그 판례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보세요. 1번.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로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장애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결과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에 관해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치기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뭐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 이들은 강도는 아니고 절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처에 대해서는 무슨 뭐 다른 죄는 가능하겠죠. 뭐 과실치상죄라든가 다른 죄는 가능하지만 하여튼 강도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날치기의 경우는 무조건 절도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 다음 곧 보시면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해요.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 끌고 간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고, 이것은 뭡니까? 다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치기라고 무조건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쓰게 됐다면 그건 절도에 불과한 거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반항 억압을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서울행 제42 우등열차 사건 봅시다. 가본 대련역과 조전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발 서울행 제42 우등열차 객실에서 을레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중독성인을 약품명 미상의 약을 오렌지 주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한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그 선반 위에 놓아둔 그녀 소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들고 달아났다. 이것도 강도죠. 자, 여기서 무엇이 폭행으로 평가되나요? 자, 어느 약을 먹였는데 아마 뭐 마취제나 수면제 계통일 겁니다. 이것이 마취제나 수면제를 먹이는 것도 형법상으로는 폭행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은 강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좀 된 게 있어요. 이 강도죄의 그 진행 과정을 분석해 본다면 먼저 폭행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반항을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이나 이익을 탈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산에서 이제 약을 먹게 해서 피해자라에게 의식을 잃게 만들었죠. 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반항 억압에 해당되는 거죠. 의식 상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이는 것이 이제 폭행이고, 그 다음에 의식을 상실시키는 것은 반항 억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가는 것은 탈취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는 이 사안에서 강도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 뭘 상해로 봤을까요? 자, 우리가 기절도 상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약을 먹고 의식을 상실했다, 기절했다는 겁니다. 이걸 검사는 상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까지 가했으니까 이 사안은 강도상해죄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의식상실은 독자적인 상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반항 억압에 해당될 뿐이지 이걸 별도로 상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죄만을 인정했고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규범도 평가한 거죠. 너무 형식적으로 의식상해죄 무조건 상해야, 이게 아니란 거죠. 경우에 따라서 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요 사안은 상해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반항 억압 상태로 평가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판례는 강도죄 성립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거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협박,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뭐 협박죄에 설명한 내용들이 거의 다 적용되는데, 자, 그러나 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최협이죠. 그래서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르지 않은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 또
또 범인이 뭐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또 피해자도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또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어린지, 뭐 여러 가지 뭐 흉기를 휴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아닌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아무리 범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을지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이런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즉 강도냐 공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고의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강도죄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밑에 부평 공동묘지 사건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 병에게 270만 원을 도박장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갑등 3인에게 문제 해결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즉 갑등 3인 해결사를 고용한 겁니다.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소송 제기할 수가 없죠. 도박 자금으로 준 것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물이고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결사를 고용해서 실력으로 반환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5월 23일 12시 30분경 낮입니다. 병의 동생 집 앞에서 병을 발견한 갑등삼인은 병의 허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부평 공동묘지로 가면서 왜 공동묘지로 가는가 하면 거의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돈 안 주면 생매장 시키겠다고 하면서 공동묘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너 돈 안 주면 오늘 생매장 시킬 거야 하면서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는 등으로 병을 협박하여 병 휴대전화로 자신의 고모로 하여금 의뢰 통장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가비령은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 슈퍼마켓에 들려 병의 요구에 의해서 캔맥주를 사주었다. 갑이 경비자로 700만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자. 자, 채권액은 2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비가 700만 원이래요. 이 700만 원은 이제 해결사들이 갖는 거죠. 병은 다시 휴대전화로 고모에게 연락하였고, 자, 이미 300만 원 입금했는데 또 700만 원 입금하라고 하니까 고모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졌겠죠. 그래서 고모가 병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네 얼굴 보고 내가 확인하고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이제 그 병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고모가 있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병과 고모를 대면시켜주고 고모로부터 추가 입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런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자, 이때 갑과 의뢰, 뭐 해결사와 채권자 의뢰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이 하는 문제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강도죄, 그 특수강도죠. 이 인상이 합동해서 강도했다고 해서 특수강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 보면 강도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지금 공동묘지로 가자. 이게 협박입니다, 지금. 너 진짜, 돈 안 주면은, 생명시키겠다. 협박이죠. 그렇죠? 협박인데. 또 이제 폭행도 있죠.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 행사니까, 이건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했는데, 자, 이 정도가, 피해자인 병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돼야만 이것이 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해결사들이 병에게 뭔가 폭행과 협박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에 병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랬어요.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랬더니 범인들이 슈퍼에 딱 세워가지고 맥주를 사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병이 지금 생매장 당하기 직전의 사람이라면 맥주 생각 나겠어요. 거기 지금 어떻게 하면 살까 이 궁금해하는 거지. 어떻게 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유 부리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병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뭐냐? 그 고모가 확인하자 그랬죠. 그래서 고모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모가 이제 병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자, 생매장 당하기 직전의 사람이라면 그 부들부들 공포에 떠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고모가 딱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멀쩡합니다. 고모가 700원을 준 겁니다.
뭡니까? 이런 것보다도 병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지금 생매장 시키겠다고 하면서 12시 반, 백주 대낮에 공동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인 경우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 백주 대낮이고, 제가 부평 공동묘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판례 나타난 바에 따르면, 대로에서 훤히 보이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자, 12시 반이고, 낮이고, 대로에서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생매장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이 갑등이 너 생매장시킬 거야. 말했지만 병은 믿지 않았죠. 야, 이 백주 대낮에 무슨 날 생매장시키냐. 뻥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뭡니까? 병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례는 본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그래서 병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니까 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판례는 공갈죄는 가능하지만 강도죄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악해서 되돌려보낸 사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실무상으로 강도냐 공갈의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자, 지금 말씀대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이제 재물이나 이익을 강조했을 때 강도죄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판을 보세요. 자, 폭행 협박은 강도죄 수단입니다. 이게 수단이고 그 목적은 뭡니까? 탈취.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강도죄는 폭행, 협박과 재물 탈취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폭행, 협박도 있었고 탈취도 있었지만 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밑에 그 강간의 절도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일단 강간을 먼저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핸드백을 두고 도망갔고 그 핸드백에서 현금을 이제 탈취한 겁니다. 근데 강간을 분석해 본다면 수단은 폭행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을 한 거죠. 그래서 간음을 빼고 보면 폭행과 협박도 있었고 현금에 대한 탈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탈취 부분은 강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자, 이것이 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과 탈취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폭행과 협박을 할 때 이때 목적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폭행, 협박과 탈취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로 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폭행, 협박 없이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도가 되는 사안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탈취를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을 때 그때 강도죄 실행착수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하기는 했지만 탈취 목적이 당시에는 없었다면 강도죄 실행착수조차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을 때 그때 강도죄 실행착수가 인정됩니다. 또 칠판을 보시면 폭행, 협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항을 억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물이나 이걸 탈취하게 되는데 자, 이런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전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폭행, 협박도 했고 또 재물도 탈취했지만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도 미수는 가능하지만 기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로서 꼬치마당 사건이 있습니다. 봅시다. 가문 금원을 강취하도록 공안시경 을의 집에 찾아가 길이 약 25cm가량의 과도를 을에게 들이대고 돈이 얼마 있느냐, 통장에는 돈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을이 돈이 없다고 하자 을을 청송각 여관 507호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을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 6회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3회가량 때렸다. 자, 강도 목적으로 폭행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갑의 강도가 어떤 강도인가를 보세요. 자, 공한시, 야간이죠. 을의 집에 들어가. 즉, 야간 주거 침입 강도인데, 이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특수 강도에 속합니다. 특수 강도고, 또 과도를 갖고 있었죠. 흉기죠. 흉기 휴대 강도도 역시 특수 강도입니다. 즉, 여기서의 갑의 강도는 특수 강도가 되는 겁니다. 특수 강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을은 계속 돈이 없다고 잡아댄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은 을을
풀어줬습니다. 새벽녘의 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풀어줬고, 새벽에 풀어준 다음에, 그러나 갑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을한테 삐삐를 쳤어요. 그래서 돈 내놔.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너 난 돈 안 줄까? 하면서 계속 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다시 행패를 불릴 것을 두려운 을은 은행에서 35만 원을 인출하여 돈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이제 없다고 이제 두들겨 맞더라도 돈 안 주겠다 하면서 이제 돈 안 줬는데 이제 을이 이제 졌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돈 인출해서 같은 날 19시경 꼬치마당에서 갑에게 그 돈을 줬습니다. 자, 하여튼 갑은 특수강도인데 어쨌든 폭행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5만 원 탈취도 했죠. 취득도 했어요. 또 반항도 억압됐었겠죠. 그러나 그래서 검사가 특수강도로 기소했는데 우리 답은 이 특수강도 미수지 기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니 35만 원을 취득했다면 기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왜 미수라고 했을까요? 그건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언제 35만 원을 취득해야 됩니까?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35만 원을 취득해야만 특수강도는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취득해야만 반항 억압과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보세요. 자, 새벽에 풀어줬는데 그 새벽까지는 반항 억압 상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풀려났고 저녁 17시입니다. 자, 거의 뭐 10시간 이상이 지났어요. 자, 10시간 이상이 지나서 꼬치마당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만나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꼬치마당에서까지 을의 반항이 억압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시경에는 반항 억압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반항 억압 상태에서 돈을 취득해야만 강도는 기소가 되는 건데 반항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했으니까 이 반항 억압과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단 말은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된단 말이죠. 원래는 특수강도 미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특수강도 미수가 되지만 그러나 공갈죄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반항 억압 여기까지는 특수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뭡니까? 취득과 인과관계 없으니까 특수강도 미수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갈을 통해서 돈을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공갈죄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판례도 그런 내용들이 그 원문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요사는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강도 기수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기수로 기소됐지만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미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꼬치마당에서 35만 원 받은 부분은 이건 갈취라고 판례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공갈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건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불고 분리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판례는 특수강도 미수라고 말했다는 거 그게 이제 판례 결론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강도죄는 재물죄이면서 이득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도 강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또 재산상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얻었다면 그때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강도죄는 기수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 하나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갑은 돈은 없어요. 그 택시를 딱 타자마자, 갑은 택시기사 을한테, 그 폭행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자. 나 돈 없다. 하여튼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당한 택시기사가 이제 갑을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자, 갑한테 무슨 죄가 될까요? 이제 강도죄가 됩니다. 아니, 갑이 택시기사한테 돈을 뺏은 것이 아닌데 왜 이게 강도죄가 되는 거죠? 자, 이 택시기사의 노무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노무입니다. 근데 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 자체가 이익이죠. 그렇죠? 따라서 갑은 폭행과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강도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직 택시가 아니라
택시가 아니라 자가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 택시기사가 아니라 자가용 오너입니다. 자가용 오너를 폭행 협박해서 공항까지 값을 데려다 주도록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강도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택시기사의 노무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노무이지만 그러나 자가용 오너의 운전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강도죄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강요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운전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인지 아니면 자가용인지 그 점을 잘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이게 너무 좀 자의적인 분석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가용일지라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항까지 갔다면 재산상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도로 봐야지 왜 이걸 강요죄로 보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처분행위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